자, 이제 올 게 온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뭐가 나올까? 토호제를 뭐 전체를 묶어버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도 그거지만 대출 관련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DSR도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값 잡기에 주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죄면 죄수록 특정 지역으로 더 몰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약간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신한은행이 캡 투자 막겠다.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중단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대출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은행 그리고 대출 상담사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비지에 있는 기사하고요. 송기영 기자님이 8월 22일 날 작성해 주셨네요. 자,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 지방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채를 골고루 살 수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투자금 대비 이게 내가 수익률이 더 괜찮네. 그러면은 움직이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취득세를 딱 제한해 버리잖아요. 취득세로. 취득세 12% 내면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거 안 하죠. 저게 이제 좀 어려운 거고요. 집값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고 있고 전세대출 DSR 적용하면 일부 갭 투자 타격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전세대출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정해졌다.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이런 말을 이제 흘리면서 이제 좀 약간 수요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 다음 달 이제 9월 달이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하는데 그 경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어제 우리 또 파월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굉장히 긴 말을 하셨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제 거의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그럼 이제 정부도 이거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약간은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조금만 더 이해가게 하고 싶었지만 항상 우리 밀턴 프리드먼 노벨 경제학자가 말했듯이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거죠. 조금만 열어줄게, 완화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확 돼버리고 조금만 잡아야겠다는데 또 이게 확 침체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파인튜닝 될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DSR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출 원리금,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정부는 전세대출 DSR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 딱 찍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방이 더 죽는다니까요. 취득세를 풀어야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8, 22주 연속 상승. 수도권은 전주 대비 0.17 올라서 14주 연속 오름세. 그러니까 서울 먼저 가고 그 다음 수도권 가고 또 서울 안에서도 계속 이제 갈리는 거고. 그렇죠?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주 연속 하락세. 너무 온도차가 명확한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금 정책이 딱 찍어버렸잖아요. 하나만 사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자, 금융위는 지난 20일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할 때도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월부터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전세 아니에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아시죠? 이제 금리가 22년도 때 너무 갑자기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오를 거를 대비해서 미리 약간 가상의 금리를 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 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 그런데 그 적용하는 포인트를 수도권과 지방을 현재 차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 따라서 지방과 최대 1,500만 원가량 한도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제가 계속 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대출 한도가 1,5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야, 그래, 내가 그럼 지방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취지는 알겠는데 저게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대출 하나만 가지고는. 자, 그런데 이제 뜨거운 감자가 이거죠. 전세금 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하면
일부 유주택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원리금 상환 대출에 내려서 이자만 갚아나가고 만기도 2년으로 짧은데 DSR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대출자의 제출 한도가 줄어들진 않는다. 그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다만 주담대가 있는 대출자가 보유주택을 또 전세로 주고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주담대가 있는 대출자가 보유주택을 전세로 주고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리를 그려드릴까? 내가 A주택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실거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거주를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임차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얘가 1순위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2순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없애주세요 그래가지고 없앤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대출과 요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임차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보증금을 1순위, 대출을 2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실거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택 가가지고 전세로 임차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는 거죠. 이게 1주택자는 가능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쵸? 그럼 여기 전세자금 대출 이거, 그리고 담보대출 이거, 그럼 얘랑 들어가니까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한도가. 그쵸? 근데 아직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임차인이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임대인한테 이제 묻겠다. 아직 그건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이제 거의 갭 투자는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8월 8일 날 공급 대책 나왔죠. 88 대책. 그거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곧바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이제 토호제로 묶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경고를 날렸죠. 계속해서 특정적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그 지역 전체를 묶어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잠실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찍었죠. 엘스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송파구 잠실동이 아니라 뭐 가락동, 신촌동, 삼전동 그냥 싹 다 묶어가지고 전체를 그냥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실거주 위주로 많이 왔고 토호제니까. 그리고 가락동, 신촌동은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동네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전체가 묶이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좀 오르다가 막히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기다려보지 뭐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어떡할 건데 이거. 어쨌든 그게 8월 9일까지 버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냐 그랬는데 8월 13일 날 제가 아마 이제 다음에 영상으로 설명드릴 건데 8월 13일 이제 또 전수조사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8월 13일 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대출 규제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서서히 이렇게 좀 쪼는 분위기 느껴져요? 그럼 서서히 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반대로. 이거 생각보다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상승이 될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시장이라고 느껴져서. 자, 이 와중에 신한은행이 갭 투자 받겠다고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준다는 했는데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경향신문입니다. 26일부터 시행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23일 주택대출금리는 또 올린다. 그래서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일부 보험사 담보대출이 더 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대출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매수하셔야 돼요. 매수래. 비교해서 그 상품을 쓰셔야 돼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랜저 아니 제네시스 차를 내가 산다. 그러면 현대차 가서 제가 이제 제네시스는 안 사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현대차에 가면 이제 물론 표준 가격제가 있지만 그 딜러분들이 좀 할인해주는 거라든지 서비스라는 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로 내가 그랜저를 산다. 그러면은 중고차에서 엔카에서 아니면 뭐 다른 거에서 막 비교해보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출은 집 근처 은행만 가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해요. 골라서 사야지.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로 활용된다고 지적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을 받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21일 밝혔는데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 대출이 중단된다. 즉,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구매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에 전세 대출이 활용되는 걸 막겠다는 거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A 주택이 있습니다. 갑이 매도자고요. 을이 매수자예요.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매매 계약을 계약,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겠지. 뭐 이건 상관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매수자가 갭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10억이라고 해볼까? 근데 보증금이 6억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임차인이 와야지. 임차인, 갑, 을, 병으로 하겠습니다. 병. 자, 그러면 임차인 병이 보증금 6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니까 이론상 4억을 가지고 내가 새끼고 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러면 임차인이 매도자랑 계약을 해야 돼요? 매수자랑 계약을 해야 돼요? 매도자랑 계약을 해야 돼? 매수자랑 계약을 해야 돼? 아무 상관없어요. 매도자랑 해도 되고 매수자랑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직 잔금이 안 됐기 때문에 매도자 이분하고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실제 잔금일 때는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차인 분과 매수자가 동시에 그냥 미래의 집주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이거는 16년도에 15년도에 그리고 지금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 6억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80%까지 지금 되죠? 그런데 뭐 절반 3억이라고 해볼까요? 3억을 하는데 우리 신한은행은 안 해주겠다는 거지. 이거 안 해. 우리 안 할 거야. 이거지 뭐. 이해되죠? 왜냐하면 대출 3억, 보증금 6억 중에서 3억, 그리고 자기 돈 4억 들어가니까 이거 결국 이 대출이 이 갭 투자에 활용된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정부와 어떤 취지를 같이 한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갭 투자 자체를 어떤 나쁜 걸로 보는 인식이잖아요. 이게 100% 나쁜 건가? 갭 투자가? 어감이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그럼 요게 이렇게 되겠죠. 다시 봅시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 대출이 중단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구매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에 전세 대출이 활용되는 걸 막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을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이 보증금을 갖고 오는 이 병 임차인의 대출이 없는 사람만 내가 받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너무 이게 아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거 아니에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 왜냐하면 어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한은행 주 고객이고 나는 신한은행을 계속 썼었고 이걸 계속 활용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못하게 되는 거지. 자, 또 있어요.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 대출도 중단된다. 통상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에는 잔금일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을 말소 또는 감액한다는 특약에 포함되는데, 그래, 이거 당연하지. 근데 이 경우에서 신한은행에서는 전세 대출 받을 수 없다. 뭔 소리야 이거. 이거인 거죠. 이거는. 야, 이거는 좀 황당한데. 아니, 자, 보세요. 이거는 오히려 임차인한테 방해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례예요. 이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순위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경매 공부하는 게 사실 이거 순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1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근저당 같은 게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다. 근데 보통 경매 낙찰가가 70% 80% 되니까 70% 하겠습니다. 70%면 7억이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 내가 7억은 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보증금이 5억이다. 근저당이 2억 잡혀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나는 얘를 팔아서 경매 넘겨서 나도 보증금 받고 근저당 이거 터니까 일단 나는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엔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중에서 7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 9억이다. 이제 이러면 위험한 거야, 이게. 받을 수 있겠냐? 이거인 거지. 어쨌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기가 돌아와요. 근데 시세가 막 갑자기 올라. 집값도 오르고 시세도 막 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8억을 해야 되는 거지. 8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3억을 증액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가 순위가 밀려버리죠. 3순위로 밀려버리지. 그러면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가 되니까 잘못하면 뭐 돈 날리는 거 이거. 그럼 어떻게 특약을 넣어요? 그럼 내가 이거 3억 증액할 테니까 시세가 그만큼 올라서 이제 시세가 안 오르면 못 하는 거죠. 시세가 올라서 3억 증액할 테니까 요 3억 중에서 2억을 당신 해라. 없애라. 그렇게 하잖아.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3억 중에서 2억을 없애고 나머지 1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한은행에서는 못 해주겠다. 이 경우에 요 3억 증액을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우리 안 해줄게.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또 제가 이제 뭐 놓치고 있는 다른 사례라든지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과도한 어떤 전세 사기라든지 뭐 보증금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게 법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이제 좀 협의하면서 날짜도 좀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3법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취지는 좋았는데 그 방법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너무 한쪽에 과도한 권리나 의무를 줘버리면 그게 형평이 안 맞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꼼꼼하게 사례를 따져보지 않고 단 3일 만에 통과시킨 입법부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어쨌든 지금 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위기를 잘 봐야 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책이 나왔다. 겁을 줬다. 그리고 전수조사하고 있다. 계속 겁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한다. 그런데 계속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은 KB 부동산 그 거래주수는 오르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엄청 슬프다 지금. 죽겠다. 이게 요약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다만 대출 실행일 전에 위에 세 가지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뭔 소리야? 대출을 받아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선수인 채권이 말소되는 경우 등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건 아니란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 받기 전에 뭐 임대인이 바뀐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한다든지 선수인 채권을 말소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출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하겠다는 거죠. 그 밑에는 뭐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좀 더 나올 거냐. 이제 이게 시작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좀 더 세지면은 규제 지역 대출 더 묶어버리고요. LTV, DSR 뿐만 아니라 LTV까지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무주택 70% 생초 80%인데 그것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참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